자, 지금부터 시마노트 39페이지 그 취득세 세율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취득세 세율은 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뭐 해마다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이제 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상당히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취득세 세율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건 크게 네 가지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그 시마노트 39페이지 우리가 이제 취득세 세율과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세율은 거기 시마노트 보시면 우리가 취득의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거기 시마노트 39페이지 그 부동산 취득의 표준 세율 1항에 보시면, 그러니까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그러니까 2항 정려에 의한 취득이냐, 3항 원시 취득이냐, 그 다음에 이제 6항에 보시면 우리가 그 밖의 원인, 그러니까 유상승계 취득이냐에 따라 취득의 원인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이 달라진다는 걸 읽어보시고,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셔야 되냐면은 유상승계 취득에다가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자, 봐봐요. 우리가 이 매매 교환, 그러니까 매매 교환이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상속, 정려, 원시 취득은 중개의 대상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를 해요. 상속, 정려, 원시 취득을 덜러리로 세워놔놓고 주로 유상승계 취득에다가 주로 답을 던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넉넉하시면 상속에 의한 취득, 정려에 의한 취득, 원시 취득, 유상승계 취득 4개 다를 기억하시는 거고, 시간이 부족하시면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세율이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읽어보시고 유상승계 취득만 기억하시면 웬간하면 답을 찾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시험 문제에서 상속이나 정려에다가 답을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여기도 한 번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상승계 취득에다가 중요 포인트를 두셔야 되는데, 자, 어디가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은 여기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상승계 취득 시의 취득세 세율이 농지냐 농지가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사실에다가 첫 번째 중요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농지를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는 전분의 33%를 부과하고, 농지가 아닌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는 전분의 44%를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단서 조건이 붙습니다. 자, 농지가 아닌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는 전분의 44%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4%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가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에다가 중요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주택 유상승계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인 경우에는 천분의 10, 그러니까 주택 유상승계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인 경우는 천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천분의 20, 주택 유상승계 취득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천분의 3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개념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세율이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참고 개념으로 읽어보시고, 유상승계 취득 시의 취득세 세율에다가 중요 포인트를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중요 포인트, 농지 유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 포인트,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는 전분의 44%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가액의 크기에 따라 1%, 2%, 3%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개념 잡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를 추가하셔야 되냐면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유상승계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이
농지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취득세의 세율이 달라지는 농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21회 때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 개념으로 봐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농지의 범위를 여러분 그 시마노트 보시면 크게 이제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마노트 39페이지 그 하단에 보시면 세율 관련 참고 사항 해가지고 자 농지 범위 기억 보시면 우리가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가수원 그러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이제 말을 놓쳤습니다. 자, 다시 갈게요. 우리가 취득세의 세율이 달라지는 농지의 범위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가수원으로서 실제 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그 다음에 니은 취득할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가수원 목장 용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본다고 읽어보시고 두 가지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취득세의 세율이 달라지는 농지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면서 동시에 사실상 지목도 농지이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잡으셔야 될 거, 취득세의 세율이 달라지는 농지로 볼 수 있는 지목은 논, 밭, 가수원 또는 목장용지까지를 농지로 보는 것이지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거, 임야, 잡종지 등은 실제 작물 재배에 이용하더라도 농지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가 취득세의 세율이 달라지는 농지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공부상 지목이 논밭, 가수원 또는 목장용지이면서 실제 농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 잡종지인 토지는 실제 작물 재배에 이용하더라도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취득 시 표준 세율에서 보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이야기는 기본 개념으로 잡으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시간의 여유가 충분하신 분들은 거기 시마노트 40페이지 거기 2항, 3항, 4항 이런 것들도 시간 되시면 읽어는 보셔야 됩니다. 거기 시마노트 4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거예요. 상속, 정려, 유상승계 취득한 자산이 그 시마노트 40페이지 2항에 상속, 정려, 유상승계 취득한 자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 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따로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우리가 정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된 경우의 면적 증가분은 원시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1000분의 28의 표준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항에 보시면 우리가 취득세는 표준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조례 규정에 의하여 5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눈 도장 찍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세율에서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누가 있는지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시험 문제에서 취득세 세율 관련 문제로서 중과세 대상이 시험에 나오면 크게 두 군데 물어봐요. 첫 번째,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 종류를 자주 읽어가지고 익숙하게 만드신 후에 하반기 이후가 되면 중과세 되는 경우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차분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 시마노트 40페이지 7-1 보시면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갈로 1번 가밀 억제권역 안의 중과세가 있고, 그 다음에 갈로 2번에 보시면 대도시 안의 중과세가 있고, 갈로 3번에 사치성 재산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11년에 취득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취득세로 통합 징수하는 걸로 세법이 개정된 이후 가밀 억제권역 안의 중과세와 대도시 안의 중과세는 중과세 종류
정도를 물어보지 세부 기준은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가밀 억제권역 안의 중과세와 대도시 안의 중과세는 중과세 종류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사치성 재산은 세부 기준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 시마노트 41페이지 가셔가지고 사치성 재산 취득 시의 취득세 중과세와 관련해가지고 자, 이런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어떻게 중과세하는지 중과세율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시마노트 41페이지 보시면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에 우리가 중과기준세율, 우리가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22%입니다. 중과기준세율의 4배에 해당되는 세율을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과기준세율이 1000분의 22%니까 중과기준세율의 4배에 해당되는 세율은 8%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 2%의 4배에 해당되는 8%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종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을 그러니까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 재산 종류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 대충 느낌이 올 겁니다. 그죠? 어떤 겁니까? 우리 집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종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별, 골, 오, 선, 주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류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별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자, 거기 시마노트 41페이지 거기 가 항목 별장 가셔가지고 자, 첫 번째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잡으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주택 개념을 가지고 비교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개념을 이렇게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이라는 것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그랬지요. 자, 이거 아닙니까?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때 주택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을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때 주택으로 본다고요. 자, 그런데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쩌다 한번 휴양, 피서, 일학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별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을 1년 365일 항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휴양지에 있어도 주택으로 보는 거고,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을 1년 365일 중에서 여름 휴가철, 피서철, 연말에 연휴 때 한 1년에 한 20일 정도만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240일 정도는 빈집으로 비어있다. 이거 봐봐요. 상시 주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 주거 용도로 사용하면 뭐라고요? 도심지에 있어도 별장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상시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고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별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별장에 보시면 단서 조건이 붙었습니다. 뭐라고 단서가 붙었냐면은 다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업, 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된다. 자,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흐름은 잡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은 별장
비슷하게 사용해도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 기준을 두고 있냐면은 이거예요. 상속받은 농가주택이라든지, 그러니까 상속을 받은 농가주택이라든지 주말 농장주택이 별장으로 분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전체적 흐름은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속받은 농가주택이라든지 주말 농장용 주택이 별장으로 분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은 상시 주거를 하지 않더라도 별장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중과세되는 별장에서 제외한다. 여기는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별장과 관련해 가지고 세 번째 보셔야 될 이야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별장 건물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장의 부속 토지로 본다라는 거, 요거 참고로 봐두셔야 되는데,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모든 건물 부속 토지는 요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 부속 토지는 자, 어디까지입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땅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냐면은 여기까지 내 땅이라고 울타리 이름하여 담장을 설치하지요. 그래서 모든 건물의 부속 토지는 울타리, 다른 말로 담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이야기하면 경계선까지를 건물 부속 토지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물의 부속 토지는 경계선까지, 구체적으로 울타리, 담장까지를 부속 토지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별장이라든지 고급 오락장 이런 것들은 멋지 보이라고 우리가 울타리, 담장을 설치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추가 조건이 붙는 겁니다. 경계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되는 토지를 건물 부속 토지로 봐요. 모든 건물의 부속 토지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장 부속 토지는 어디까지예요? 경계선까지가 원칙이고, 경계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별장 건물 바닥 면적의 10배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별장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보셔야 될 이야기, 거기 시마노트 41페이지 니은에 보시면 소유자 이외의 자, 즉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장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봐봐요. 자, 취득세, 자, 조금 전에 보신 이야기,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세율은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달랐고, 농지 유무에 따라 달랐고, 주택 이냐에 따라 달랐고, 사치성 재산 이냐에 따라 달랐지, 누가 취득하느냐, 누가 사용하느냐는 관계가 없지요. 자, 다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세율은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다르고, 농지 유무에 따라 다르고, 주택 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사치성 재산 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누가 취득했느냐, 누가 사용하느냐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의 가세를 정할 때는, 자, 봐봐요. 취득세의 세율은 사람하고는 관계없고 물건하고만 관계있기 때문에 취득세의 가세를 정할 때는 사람은 보지 마시고 물건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땅의 부동산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누가 사용하느냐에 관계없이 별장으로 봅니다. 왜? 취득세는 사람하고 관계없이 물건하고 관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땅의 부동산을 임차인이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장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가 별장에서 하셔야 될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없는 별장 본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골프장 가보겠습니다.
자, 골프장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건 요 정도 이야기입니다. 해원제 골프장을 원시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딱 두 마디예요. 해원제 골프장을 원시 취득한 경우에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골프장에 대한 가세를 정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첫 번째 눈에 들어오셔야 될 거, 해원제 골프장인지 해원제가 아닌 골프장, 예를 들어서 일반 골프장, 대중 골프장인지를 확인하시고 해원제 골프장을 사치성 재산의 취득으로서 중과세하는 것이지, 해원제가 아닌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세율로 부과한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확인하셔야 될 거, 해원제 골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는 것이지 골프 회원권은 사치성 재산이 아니라는 거, 요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골프장에서 보실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자, 고급 오락장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뭐 시험 문제에서 답으로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도박장, 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이런 것들이 고급 오락장이라는 걸 참고로 읽어보시고, 고급 오락장에서 살짝 기억하실 건 이겁니다. 첫 번째, 고급 오락장의 부속 토지를 어떻게 정하는지 별장 부속 토지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자, 시마노트 41페이지 니은, 고급 오락장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변경 공사에 착공하면 취득할 당시는 고급 오락장이었다 할지라도 중과세되는 고급 오락장에서 제외한다는 걸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자, 나이트클럽을 40억을 주고 샀습니다. 말라고? 철거하고 쇼핑센터 지으려고. 자, 그럼 봐봐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에 착공하면 취득할 당시는 나이트클럽, 고급 오락장이었다 할지라도 중과세되는 고급 오락장에서 제외됩니다. 요 흐름은 잡고 계셔야 되는데 주의하실 건 기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며칠? 30일 이내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고급 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고급 오락장의 부속 토지는 어디까지로 본다? 연면적 비율 중 고급 오락장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 오락장의 부속 토지로 본다. 여기까지가 고급 오락장에서 참고로 보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마노트 42페이지 고급 선박 읽어보시고 거기 비업무용 동그라미 하시고 시가표준의 끼력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주택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 고급주택의 요건, 고급주택의 판정 기준이 시험에 출제된 적이 두 번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 두 번 나왔었냐면은 고급주택의 판정 기준이 개정된 연도에 두 번 나왔었지, 개정되지 아니한 연도에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급주택의 판정 기준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최근에 고급주택의 요건이 3년 이내에 개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딱 읽었을 때 이게 고급주택이라는 것을 느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봐봐요. 고급주택의 판정 기준에다가 답을 둘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331평방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 고급주택으로 보는지 330인지 정확한 기준을 물어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요. 대신에 여기에 해당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과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331을 초과하면서 단독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치성 재산의 취득으로 중과세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중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볼 수는 있기 때문에 딱 읽었을 때 이게
고급 주택에 해당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올 정도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정확한 면적은 기억을 안 하셔도. 여기까지가 사치성 재산에서 보셔야 될 이야기예요. 뭐 크게 보시면 세 가지 보셨습니다. 중과 세율을 기억하시라 그랬고, 사치성 재산 종류를 기억하시라 그랬고, 그 다음에 별장 관련 이야기, 골프장 관련 이야기, 고급주택 요건,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마노트 43페이지 가밀억제권역 안의 중과세입니다. 이 시마노트 43페이지에 있는 가밀억제권역 안의 중과세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 중과세 대상 종류에서 이야기를 들었듯이 세법이 개정된 이후로부터 세부 기준을 물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시마노트 43페이지 가밀억제권역 안의 중과세의 세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시간의 여유가 많으신 분들만 개인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고, 이 가밀억제권역 안의 중과세는 최근은 세부 기준을 물어본 적은 없고 중과세 종류 정도만 물어봤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그 시마노트 40페이지에서 보신 중과세 종류 정도만 보시면 되지 43페이지 세부 기준은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마노트 44페이지 거기 갈로 4번 대도시 안의 중과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11년 세법이 개정된 이후로부터 중과세 종류 정도는 물어봐도 세부 기준을 물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44페이지 세부 기준은 안 보셔도 되고 시마노트 40페이지에서 보신 중과세 종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시마노트 43페이지, 45페이지는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마노트 45페이지 취득세 세율과 관련해 가지고 자, 네 번째 보셔야 될 게 세율 특례 대상입니다. 자, 이 세율 특례를 판단하는 문제가 최근에 21회 때, 23회 때, 25회 때 시험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세율 특례 대상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거기 자 시마노트 45페이지 세율 특례 대상으로서 첫 번째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와 중과 기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를 섞어놨을 때 이 둘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21회 때, 23회 때 문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세율 특례 대상에 누가 있는지를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 위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를 읽어보시고 5개 위주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거기 기억, 판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취득, 그 다음에 니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상속에 의한 취득, 그 다음에 리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그 다음에 미음, 건축물 이전에 따른 취득, 그 다음에 비업, 우리가 이혼에 따른, 그러니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을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로서 이 5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과 기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를 읽어보시고 1항 개수로 인한 취득, 그 다음에 2항 지목 변경, 그 다음에 3항 가점주주의 취득. 여기서 가점주주의 취득은 오늘 수업 첫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상장법인이 아니고 비상장법인을 자, 그래서 가점주주의 주식 취득은 자, 오늘 수업 첫 시간에 배우신 간주 취득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가점주주가 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상장법인이건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거나 법인 설립 시는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사항의 기억, 그러니까 사항의 기억, 존속기간이, 그러니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의 취득, 이 네 가지를 중과 기준 세율로,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중과 기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로 기억하신 후에 이 세율 특례 1번하고 세율 특례 2번을 섞어 놨을 때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구분하셔야 되냐면은 여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임시 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존속기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 기준 세율로 가세하는 것이지, 시마노트 거기 45페이지 마지막 줄,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 건축물의 취득은 비가세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임시 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정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존속기간을 확인하시고 중과 기준세율로 부과하는지 비가세하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하셔야 될 거 개수로 인한 취득이에요. 자, 개수로 인한 취득에 갈로 안에 보시면 조건이 붙었지요. 뭐라고 조건이 붙었냐면은 면적이 증가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한 가세를 정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첫 번째, 면적이 증가한 경우를 제외한 개수로 인한 취득을 묻고 있는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면적 증가분을 묻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면적이 증가한 경우를 제외한 개수로 인한 취득을 중과 기준 세율 2%로 부과하는 것이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면적 증가분은 2시간 전에 배우셨습니다. 원시 취득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중과 기준 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원시 취득 시의 표준 세율 1000분의 28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세율 특례가 우리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세 군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세율 특례 1번과 2번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임시 건축물 취득이 시험에 나오면 존속 기간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로 인한 취득이 시험에 나오면 면적이 증가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인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군데가 구분이 되면 원활히 답을 찾는 거고, 이 세 군데가 구분이 안 되면 답에 에러가 나요. 여기까지가 취득세 세율에서 보셔야 될 기본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기본 개념으로 잡으시고, 자, 시마노트 47페이지. 그러니까 시마노트 47페이지 중과 세율의 적용 방법을 읽어보시고 요런 것들 위주로 살짝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마노트 47페이지 중과 세율 적용 방법 1번에 1항 가셔가지고 우리가 당해 자산을 취득을 한 후 중과 대상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5년 이내에 중과 대상으로 변경되느냐, 5년 경과 후에 중과 대상으로 변경되느냐에 따라 가세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이제 갑이 우리가 이제 을로부터 주택을 5억에 매매로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갑에게 취득세 몇 프로 부과합니까? 자, 30분 전에 배우셨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은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달랐고,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는 농지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건이 붙지요. 다만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1000분의 44%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가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주택 유상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이면 1000분의 10 1%를 부과하지요. 자, 그런데 갑이 이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장으로 사용을 하더라. 그럼 뭐한 거예요? 취득할 당시는 일반 가세 대상이었는데 별장 사치성 재산 중과세 대상으로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으로 변경되었을 때, 자 거기 시마노트 47페이지 중과세율 적용 1항에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별장 사치성 재산 중과세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중과세할 수 있고, 이때의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셔야 됩니까?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스스로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경과 후에 별장으로 사용하면 별장 중과세 대상으로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면 5년 이내에 중과세 대상으로 변경되었는지 5년 경과 후에 중과세 대상으로 변경됐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5년 이내에 중과 대상으로 변경되었을 때 중과세 대상으로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중과세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셔야 되지, 5년 경과 후에 중과세 대상으로 변경되면 제척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중과세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거, 5년 이내에 중과 대상으로 변경되면 중과세 대상으로 변경된 사실을 스스로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데 며칠? 30일 이내에. 요 기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마노트 47페이지 거기 중과세율 적용 방법 3항에 하나의 물건에 2개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둘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 거기다가 포인트 두시고, 그 다음에 6항 5항입니다. 자, 5항 6항 시마노트 47페이지 중과세율 적용 방법 5항 6항은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이렇게 배우셨어요. 취득세 세율은 사람하고는 관계없고 물건하고 관계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취득세 가세를 정할 때는 사람은 보지 말고 물건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마노트 47페이지 5항 6항. 자, 5항부터 볼게요. 사치성 재산을 한 사람이 시차 취득을 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구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할 수 있다. 자, 사람은 보지 말고 물건만 보시면 됩니다. 자, 사치성 재산이 맞다면 구분 취득하든 시차 취득하든 사람과 관계없이 중과세예요. 그 다음에 5항 소유자 이외의 자, 즉 임차인이 주택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별장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관계없이 별장 고급 오락장으로 볼 수 있다. 왜? 사람하고는 관계없고 물건만 보니까. 그 다음에 7항입니다.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변경 공사에 착공하면 아까 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중과세되는 고급 오락장 고급주택에서 제외한다. 이런 이야기를 중과세율 적용 방법으로서 참고로 봐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율에서 보셔야 될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시마노트 46페이지 갑니다. 우리가 이 취득세 비과세가 우리 시험에 가끔씩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취득세 비과세 항목 6개를 읽어보시고 시간이 충분하시면 이 6개를 다 기억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 부족하시면 3개 위주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국가 등에 의한 비과세, 거기 2항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을 기속하거나 기부 체납의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갑이 을 소유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을 함에 있어 가지고 갑이 직접 소유를 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을 기속하거나 기부 체납의 조건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살짝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타 가셔가지고 1항. 자, 임시건축물입니다. 조금 전에 여기서 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존속기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존속기간이 조금 전에 여기에서 봤던 이야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중과기준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기 존속기간이 포인트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 2항 기타 비과세 2항, 우리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병행하는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합니다. 근데 이걸 누구하고 구분하셔야 되냐면은 신탁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 신탁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행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과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지, 신탁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재산의 취득, 신탁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 부과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신탁을 물어보거나 신탁 해지를 물어보면 신탁법에 의했는지 신탁법에 의하지 않았는지를 구분하셔가지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과 신탁법에 의한 신탁 해지를 비과세하는 것이지, 신탁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과 명의신탁 해지는 취득세 부과합니다. 여기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 비과세 항목 6개를 읽어보시고 이렇게 3개 위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취득세 비과세에서 보실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잠시 휴식을 하셨다가 시마노트 4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